눈에 띄는 건 사실 이거였어요. 화면 같이 보시면 정유라 씨 일행이 말이죠. 백 변호사님. 네. 저 침대 뭐 제가 일일이 뭐 어디 산이다 어디 제품 뭐 상호까지 다 읽진 않겠습니다만 버리고 간 게 어마어마해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월세를 못 내서 도망간 게 아니라는 걸 저걸 보면 딱 알 수 있죠. 예. 지금 저 침대가 굉장히 고급 브랜드 침대고요. 개당 1,000만 원을 호가하는 겁니다. 거기다 이제 저게 세 개가 있었고 침대가 3개. 그리고 이제 라텍스 매트리스, 그러니까 좀 고급 매트리스가 또 2개가 있었는데 저거를 다시 갖고 가도 되잖아요. 다음 거처로. 예. 근데 저거를 그냥 다 버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지금은 뭐 돈 문제 때문에 작은데로 옮겼거나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일단 피하기 위해서 옮긴 것뿐이고 뭐 여기에다가 지금 또 하나 그 변호사 비용을 대는 것까지 생각을 하면 현실적으로 지금 뭐 돈이 없어서 뭐 작은 데로 옮겼다라는 거는 이것만 봐도 단적으로 아닌 것 같고 예. 여기서 또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정유라 씨가 말한 땡전 한 푼도 없다도 거짓말이라는 걸 또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예. 저는 이제 저 버려진 저 침대하고 저런 매트릭스를 보면서 이 올보르에서 이 정유라가 꽤 오래 살려고 했었나 보다. 침대 3개요. 예, 그러니까 저렇게 고가의 침대를 구비를 하고, 그러니까 3개란 얘기는 다른 사람들도 저런 뭐 고가 침대를 다 좀 장만을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마피 관리사가 되는지 보모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이런 가구들을 갖추고 산다는 거는 이게 뭐 그러니까 몇 달 살다가 말 거는 아니지 않냐. 모르겠어요. 또 몇 달 살아도 이렇게 고급스럽게 살아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유라가 그런 면에서는 그 최순실이 정유라의 장래를 위해서 꽤나 독일, 덴마크에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놨고 그러면은 뭐 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꽤나 잘 준비가 돼 있었지 않을까. 그러면은 정유라가 여하튼 뭐 이게 강제 소환이 이제 이달 말에 덴마크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지만 예. 장기적으로 간다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예, 계속 돈줄을 막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재정적 지원이 현지에서 간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한국에서 들어간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미 좀 독일에서 만들어 놨을 것 같아요. 최순실이. 과거에 저 갔을 때요. 독일에. 예, 그 내용까지 정유라가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최순실이 그래서라도 지금 뭐 하나부터 10까지 계속 지금 말을 안 하고 부인하고 있는 거 아닌가. 참 돈줄을 막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여하튼 저는 제일 관심사항이 그쪽이네요. 아까 저 화면에서 저는 계속 그 노르웨이산 최고급 침대가 눈이 가가지고요. 참 많은 의미, 정유라 씨의 어떤 행동과 발언, 행태들을 저 침대 하나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흔적들이 지난 정유라 씨 증언과는 확실히 배치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 목소리 한번 다시 집중해서 들어보실까요? 저는 쇼핑은 안 갔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날 계셨던 건 맞고요. 저는 지금 제 말, 어린 말들이랑 한국에서 갖고 온 말 한 필 남았거든요. 비대기 파산이 됐어요. 저희가 파산 신청을 해서 이미 파산 신청이 들어갔거든요. 네, 땡전 한 푼 없는데 황제 침대를 버리고 간다? 좀 상식적으로 앞뒤가 안 맞네요. 안 맞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침대 하면은 정말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때는 정말 맞고 품고 새마을 새벽종이 울렸네 하면서 이렇게 잘 살게 만들 때는 나무 평상에서 잤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돼서 일종의 이제 가재 도구가 됐잖아요. 예. 그렇지만 아직도 침대가 많이 과학화되고 편안함과 휴식을 준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침대 하면은 부유층, 럭셔리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엊그저께 19대 말기에 청와대에서 침대 비싼 거 세 개나 이렇게 사가지고 갔냐, 이게 그거 다 연상이 되는데 예. 아무튼 이렇게 럭셔리한 비싼 침대를 쫓겨다니는 정유라 씨가 도피 생활을 아마 장기 체류를 하려고 저렇게 한다. 근데 문제 제가 생각할 적에는 문제는 저 돈이 도대체 누구 돈으로 저렇게 그러게요. 하느냐. 재벌 회장님도 저렇게 사치스럽게는 안 할 텐데 예. 더더구나 대기업들한테 권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좀 강요하다시피 해서 좀 뜯어냈다 할까요? 그런 돈으로 저렇게 사는 걸 보니까 더 분통이 더 터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덴마크 교민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현장에서 그 분위기를 더 잘 알 테니까 정유라 씨는 체포 당시 입었던 뭐 패딩도 논란이었는데 1,000만 원이 넘는 침대를 그냥 버리고 가다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뭐 물론 덴마크 교민들과 저희 생각도 비슷한데 고 박사님, 그런데 침대 뭐 수천만 원 좋아요. 뭐 버리고 할 수 있다고 하면 트레일러에 실었던 건 얼마나 더 귀중한 게 많고 핵심 자료라든지 뭐 최순실, 정유라 그 모녀의 도피에 꼭 빠져서는 안 되는 건 다 가져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근데 저 침대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 청와대 침대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청와대 침대가 3개가 들어갔는데 왜 3개가 들어갔냐 해갖고 국회에서 논란이 됐는데 그때 침대 가격이 900만 원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예. 청와대에 들어간 침대 그 하나 가격이 900만 원이면은 지금 정유라가
지금 쓰고 있는 버리고 간 그 황제 침대도 800에서 1,000만 원이니까 한 900만 원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 침대나 정유라 침대나 지금 가격은 비슷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뭐 지난번 패딩 문제도 그렇고 지금 최고급 이런 가구라든가 뭐 옷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고 있는 것이 국민들 정석으로 많이 배치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거의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국회에서 당신 말이야 그때 현상금으로 국민들 수백가지 됐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냐 그러니까 전혀 신경 안 썼습니다. 해가지고 또 좀 그 국민들로부터 질책 내지는 그 당시 국회의원들로부터 비난도 좀 들었는데 이 정유라 씨라든가 최순실 씨 그 행동거지를 보면은 이런 뭐 외부라든가 그런 것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그런 패턴이라는 게 지금까지 돈 문제에 관해서는 그동안 여유 있게 풍족하게 써왔기 때문에 그것이 뭐 다른 사람한테 신경을 안 쓴다기보다도 평소 그렇게 말하자면 호화롭게 살아왔다. 그러니까 웬만한 뭐 돈 그 1,000만 원 정도 침대 같은 것은 거추장스러우니까 가서 버려버리고 또 가서 사면 된다. 필요 없으면 돈이라는 게 사면 된다는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유라 씨가 얘기한 대로 땡전 한 푼 없다는 것은 거짓말인 것은 분명하고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한국으로 귀국하기 전에 정유라를 비롯해서 마필 관리사 또 그 손자 그리고 보모 뭐 이런 사람들의 사용할 그런 충분한 돈 이런 것들은 마련해 놓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유라가 지갑 갖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1992년부터 독일에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사람들이 돈은 계속 대주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희가 좀 화면을 계속 보는데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이 뭐 우리가 북유럽산 침대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정유라의 송환 문제인데 저런 그 어떤 행동과 여러 가지 그 움직였을 때 본인들의 씀씀이를 보면 진짜 장기전 그리고 뭐 본인 스스로는 한국에 올 생각이 절대 없다는 감이 조금은 드네요. 그러니까 지금 저 침대를 버리고 갔다는 거 우리가 분노할 게 문제가 아니라 저 침대를 버려도 또 새로운 침대를 쉽게 살 수 있는 돈이 유입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게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든 처분해가지고 몇 푼이라도 건져가지고 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부터 뭐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은 맞지 않겠구나. 장기화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달 안에 일단 지금 뭐 덴마크 검찰에서 이제 송환 여부를 결정을 할 텐데 송환 여부가 결정이 돼도 다시 이제 법원에 다툴 수가 있잖아요. 지금 변호사를 교체했다는 것도 굉장히 주목해봐야 되는 게 첫 번째 그 우리가 국선으로 착각했던 굉장히 대형 로펌에 있는 그 변호사라는 사람은 이 30일 동안 구금돼 있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이제 실패를 했으니까 이 이후에 송환 절차에서 재판, 그러니까 법정 다툼을 할 수 있는 변호사를 교체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최소한 당분간 뭐 특검이 진행되는 과정, 그 과정에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의지를 애시당초 피력하는 게 아닌가. 아까 이수희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호화 생활하고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가 계속 금전적인 지원을 해준다는 거.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꼬리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변호사님 저 침대뿐만 아니라 저희 올보레에 가 있는 현지 기자의 취재 전원에 따르면 지금 저 집에 뭐 최근까지 정 씨 일행이 독일에 넘어가서 한국 음식을 사온 정황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뜯지 않은 라면이 보여가지고 저도 좀 놀랐어요. 왜 저런 거를 안 가져갔을까? 분명히 보모나 뭐 다른 마필 관리사는 우리나라 사람 이제 한국 사람이며 라면은 귀한 음식이었어요. 침대도 안 가져갔는데 뭐 라면 가져갔겠죠. 아니 그래도 먹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근데 여하튼 저게 유통기한이 이제 2017년 5월 6일로 찍혀 있더라는 거죠. 근데 라면의 유통기간이 보통 5개월에서 6개월이니까 그렇게 역산을 하면은 한 2016년 11월 내지는 12월에 이 라면을 샀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네요. 뭐 한 달이 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치면은. 그러니까 저 크리스마스 무렵에 독일의 호화스러운 그 명품거리에서 발견이 됐다라고 했는데 목격이 됐다. 근데 그게 본인이 아니라고 또 하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여하튼 뭐 정유라가 직접 갔든 누가 직접 갔든 독일이나 뭐 덴마크 내에서 계속 그런 이제 뭐 좀 장기 체류를 위한 준비는 하고 꾸준히 잘 돌아다닌 것 같아요. 저런 모습을 보면. 내분 전문가 말씀 종합해 보면 그냥 정유라 씨 측근들이 본인들의 취재진을 피해서 정유라 씨를 좀 더 쉽게 조력할 수 있는 여지를 갖기 위해서 좀 가까운 데로 옮겼고 뭐 침대까지 버리고요. 정유라 씨는 이렇게 구치소에서
또 추가 소식 보니까 원할 때마다 언제든지 네. 그 2살배기 아기를 볼 수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진짜 정유라 씨 입장에서는 더 오기 싫을 것 같아요. 일단 덴마크법을 기준으로 하면 기결수, 이제 형이 확정된 사람은 하루에 한 번만 면회가 허용되는데 예. 지금 정유라 씨는 아직 뭐가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뭐 그러니까 미결수인 경우에는 아무 때나 뭐 언제든 최소 30분 이상씩 횟수 제한 없이 아이를 만날 수 있고요. 만약에 뭐 남편이 있으면 독립된 공간에서 부부 그 생활도 같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제 뭐 정유라 씨 입장에서 유일하게 하나 여기서 좀 문제가 되는 건 아이랑 아예 애시당초 함께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정유라 씨 아이가 지금 19개월인데 덴마크법상 그러니까 1살 미만, 그러니까 12개월 미만 같은 경우는 구치소에서 함께 생활이 가능한데 함께 생활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하루에 생각이 나면 볼 때마다 여러 번 아이를 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 뭐 우리나라 구치소보다는 훨씬 좋은 환경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 여기서는 버틸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고 박사님, 제 귀로 지금 실시간 팩트 체크가 잠깐 들어왔는데 그 청와대 침대 가격이 900만 원이 아니라 60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아, 그랬습니까? 버리고 간 게 더 비싼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예. 예, 이수희 변호사님 네. 이제 드디어 덴마크 검찰이 예. 이번 주 주말쯤 정유라 씨를 대면 조사한다고 하는데 어떤 반전의 카드는 없을까요? 이제 강제 인도 송환, 범죄인 인도 송환 그 요청을 받았으니까 정말 이 사람 이제 범죄 혐의가 있는지 덴마크 이제 그 경찰이 대면 수사를 한다고 예정돼 있다고 하고 그래서 그 전에 지금 정유라 변호인으로 한 블링 캠베르 변호사가 왔다 갔다 그래요. 12일 날 저희 지금 구금돼 있는데 와서 정유라에게 이제 법적인 조언을 해주고 간 거죠. 근데 뭐 이 덴마크 그 경찰에서 봤을 때 뭐 해외 그러니까 불법으로 자금을 유출했다든가 아니면 자금 세탁 혐의가 좀 보인다든가 혐의라는 거는 소명 정도로도 충분한 거니까요. 예. 그랬을 때 이거는 강제 소환하는 게 맞다라고 결정을 내려도 문제는 그 이후에 그걸 계속 다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덴마크 경찰에서 그 정유라에게 그런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했다는 것 자체 그 자체가 한국에 있는 최순실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거고 그리고 또 그 뭐 삼성에서 지원해준 돈에까지 그런 혐의가 이제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대통령의 탄핵 심판 심리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덴마크 아, 경찰의 대통령 탄핵까지도 그러니까 영향이 그런 게 있을 이제 수가 있다. 정황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덴마크 경찰의 조사 내용도 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예, 백 변호사님 뭐 네. 최순실 씨가 구치소에서 이경재 변호사에게 정유라 네. 측의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이런 뉘앙스 얘기를 했는데 둘 사이에 어떤 얘기가 오갔어요? 전 이미 다 돼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러니까 이경재 변호사가 정유라 씨가 지금 덴마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경재 변호사는 모르고 있었다, 덴마크에 있는지도 몰랐다고 얘기를 했지만 뭐 이 얘기를 하면 또 이경재 변호사님 화내실지도 모르겠는데 이경재 변호사님 어쨌건 지금 최순실 씨에 관련된 재판을 담당하면서 정유라와도 연락을 해왔잖아요. 저 사람이 좀 새로운 네, 그렇습니다. 정유라 씨 측의 변호사인 걸로 알고 있죠. 캠베르라는 변호사인데요. 지금 그래서 이경재 변호사가 물론 이 지금 정유라 씨의 지금 이 송환 관련해서 뭐 법률적 조언을 하고 있진 않겠지만 지금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미 컨트롤 됐을 것 같은데 저는 저 얘기를 굳이 이경재 변호사 한 이유는 최순실과 정유라가 지금 분리돼 있다. 이쪽에서 다 정리 조정하는 거 아니다. 이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얘기를 더 하신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황제 침대를 버리고 승마장으로 이동한 정유라 씨의 측근들 얘기까지 해봤습니다.